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40대 주부입니다. 썰밤을 오랫동안 애청하고 있어요. 다른 이들의 이야기를 듣기만 했는데 이렇게 처음으로 글을 써보게 되었어요. 사실 저도 누구보다도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었어요. 시어머니의 시기를 받는 시누이 덕분에 정말 힘들었죠. 게다가 시누이가 감추고 있던 끔찍한 비밀로 말도 못할 고난을 겪었었어요. 어떤 비밀이냐고요? 아무도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충격적인 비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이제 익명으로서 시작해 천천히 이야기를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잘 들어주세요. 사실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일찍 결혼했어요. 그저 그랬지만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30이 넘어서 늦게 결혼하는 경향이 있지만 저희 시절에는 20대 중반쯤 되면 대부분이 이미 부모가 되어 있었죠. 그런데 제 경우에는 그것보다 훨씬 더 빨랐어요. 무려 23살 때에 시집을 갔다고요. 속도 위반을 한 게 아니거든요. 그냥 원래부터 뭔가에 빠지면 말이 안 되는 속도로 달리는 성격이었거든요. 대학교에 입학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만난 동기 선배에게 첫눈에 반했어요. 검은 뿔테 안경이 참 잘 어울리는 남자였는데 보자마자 이 사람이다 싶었어요. 1년간 숨죽여 추구한 결과 드디어 그의 마음을 얻게 돼서 결혼까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남편은 1등 신랑 후보는 아니었지만 공기업 직원으로 안정적이었지만 큰 돈을 벌진 못했고 시부모님도 동네에서 치킨집을 운영하시며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어려운 처지였습니다. 그래서 2살 연상의 신호의 남편이 보살펴주는 일은 거의 다 하게 되었습니다. 입시 학원비부터 대학 등록금까지 모두 부모님이 대신 지불해 주셔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집은 돈이 많은 편이었기에 문제 없었고 아버지가 물류 사업을 하셔서 경제적으로 항상 넉넉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돈 때문에 다른 이에게 아쉬운 말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께서도 자신만 바라보고 남편을 바로 받아들이셨던 거예요. 제 성격은 조금 화려하고 예민한 편인데 반면 남편은 차분하고 늘어났다고 해서 우리 둘이 잘 맞는 것 같았어요. 부모님의 직감은 맞았어요. 결혼 후에 남편은 정말 잘해주셨어요. 퇴근하면 바로 집으로 와서 가사를 도와주고 주말에는 저를 데려다니면서 자주 데이트도 했어요. 신혼 때만 반짝거리던 남자들이 많다는데 우리 남편은 늘 변함없이 착하셨어요. 큰 아이를 임신했을 때는 거의 옆에서 업고 휙휙 다녔어요. 위험하다며 제가 걷지 못하게도 했고 먹고 싶은 게 있으면 어떻게 최대한 맞춰주려고 하는 게 분명해요. 어디서든 반드시 사오도록 했죠. 그 주변에선 한 남자를 만난다 해도 다들 얼마나 부러워하고 있었는지 몰라요.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결혼 생활이 있는 곳이 어딨겠어요? 제게도 한 가지 고민이 있었어요. 그건 시댁 때문이었죠. 시부모님은 남편이 집안의 중심이었던 것처럼 여겼어요. 사실 그런 상황에서도 남편은 계속 시댁에 용돈을 주고 있었지만 그건 이미 합의된 사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다만 아이가 태어난 이후에 남편도 생각이 변한 것 같아요. 계속해서 시부모님께는 용돈을 주되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괜찮아 보였어요. 외에 추가로 요청하신 것들은 꼭 필요하지 않은 한 거절했습니다. 대학생인 시누이가 이제 다 자랐으니 자기 용돈을 스스로 버도록 알바를 하라고 말했어요. 이 사안으로 시누이가 어떻게 대처했는지 알고 계신가요? 글쎄, 저를 따로 불러서 길게 이야기했어요. 새누나 대신으로 오빠에게 무엇을 했는지 말해주시겠어요? 무슨 말을 했기에 오빠가 갑자기 제 용돈을 끊겠다고 했는지요? 오해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아가씨께서 오빠에게 한 말이 없습니다. 거짓말 하지 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빠가 왜 갑자기 용돈을 주기를 중단하고 있는 건지요? 결혼하기 전에는 제가 구한 대로 모든 걸 주었는데 그냥 오빠로서 이제 집안에서 가장으로 존경받는 사람이 된 거겠죠.
승준이가 태어나면서 돈이 들어가야 할 곳이 많아져서요. 정말로 오빠에게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고요. 그건 눈치를 준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그렇게 추궁하면서 제가 도 사람이라서 기분이 나빠졌어요. 그래서 좀 정색하고 입을 열었네요. 쟤를 믿지 못하겠다면 그 사람에게 직접 물어보세요. 아니면 왜 따로 저를 불러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남매 간의 문제는 둘이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닌가요? 아무리 아가씨라 할지라도 갑자기 사람을 부르며 이렇게 따지거나 추궁하는 것은 신뢰를 훼손하는 것 같아요. 예의를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말에 신우이의 얼굴 표정이 화사해졌어요. 논리적으로 반박을 못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 중 하나는 미안하다 생각이 짧고 사과하면 될 걸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우이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글쎄요. 갑자기 벌떡 일어나 너무나 상식 밖의 행동을 했어요. 자기 앞에 있던 커피를 제 얼굴에 쏟아버리면서요. 이 불효시 같은 것은 입만 살면 어디 신우이 앞에서 잘난 척하고 나불거리는 건데요. 내가 아무리 부잣집 딸이라고 해봤자 결국 넌 우리 집 며느리고 난 내 신우이야. 내가 내 상전이야. 그리고 내가 순진한 우리 오빠를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걸 모를 줄 알아요. 신우이가 제 앞에서 미친 사람처럼 바락바락 악을 썼어요. 다행히 음료가 차가운 거여서 화상을 입지는 않았지만 살면서 그런 일을 당해본 건 처음이라 정신적 충격이 너무 컸어요. 신우이가 이미 버릇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설마 이 정도로 성격이 개차반일 줄이야 몰랐어요. 남편하고 같은 배 타고 탄 사람이 이럴 수 있다는 게 어떻게 놀라울까요? 나도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앞으로 한 번 더 그런 식으로 건방져봐. 그럴 때는 난 널 가만두지 않을 거야. 오늘처럼 커피 한 잔을 뒤집어 쓴 것으로는 끝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혼자 난리를 치던 신우이는 아직도 담담하게 있었어요. 그대로 떠나버렸다. 혼자 카페에 남겨진 나는 사람들의 수근거림 속에서 비참함을 느꼈었어요. 삶 속에서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다. 왜 내가 이런 불운을 겪어야 하는지 억울했다.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릴까 고민을 오래 하다 참았어요. 그만. 회사의 비리 감사 문제가 발생하면서 남편이 참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그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관은 없었지만 어쨌든 사내 분위기가 언짢아져 남편도 덩달아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죠. 생전 그렇지 않던 사람이 입맛이 없다며 밥까지 거르는 동안에 살이 쪽쪽 빠지고 있었어요. 어깨가 무거울 때 이미 괜히 내게서 신우이 문제까지 얹어주기가 싫었어요. 쉽지 않더라도요. 그러나 마냥 곰처럼 참기를 생각은 없었어요. 앞으로 신우이가 한 번만 더 선을 넘으면 그때는 내가 참지 않겠다고 결심했어요. 제 성격도 보통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반면 신우이는 시부모님께 제 얘기를 안 좋게 전했던 것 같아요. 그 주말에 시아버지의 생신이라 찾아갔을 때 남편이 잠깐 화장실에 간 사이에 시어머니가 그렇게 더군요. 며칠 전에 지은이를 만났을 때 얘 좀 지켜달라는 말이 뭐냐고 한 소리 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뭐 남도 아니고 이제 한 식구나 다름없는데 어린 신우이가 좀 친해지고 싶어 따로 만나자 한 것 가지고 그렇게 퉁박을 줘야만 했나 싶었죠. 슬그머니 신우이의 쪽을 보니 자세하고 명확한 내용을 위해 다음과 같이 문장을 다시 작성합니다. 의문스러운 듯이 기세를 내며 저를 쳐다보고 있더군요. 신우이가 시부모님께 무슨 말 했는지 모르지만 비디오로 보면 분명 자기에게 유리하게만 말했겠죠. 그래서 놀라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그냥 친해지고 싶어 따로 만나자고 했으면 저도 그러한 얘기까지는 안 했죠. 근데 그가 제 때문에 용돈을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됐다며 뭘 하고 있나 봐요. 더욱 모욕적인 말이나 불합격한 비난을 하며 커피를 마셨던 그에 물린다고도 해요. 제가 그의 사람들도 신경 쓰지 않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도 저는 가만히 있는 것이 최선이라고 확신합니다. 못하겠어요. 부러지게 제 하고 싶은 말을 할까요?
시어머니께서 떨떠름한 표정으로 끌고 계시더니 되묻으시더군요. 그리고 갑자기 신우이를 두둔하셨어요. 너는 이해해야 해. 아이 지은이는 아직 철이 없어서 여자를 오빠에게 빼앗겼을 때 이런 질투를 느낀 것 같아. 아직 어리니까 참아주세요. 신우이와 내 나이 차이는 단 2살뿐이었어. 어리다 해도 성인인데 이런 행동은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팔을 안으로 굽게 하는 것까지 그렇게 하니까 지금의 전개가 됐어요. 뭘 더 말씀드릴 수 있었겠어요? 안 그랬어요. 부모님 또한 남편과의 용돈 문제 때문에 제게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계셨는데요. 겉으로는 그것을 숨기고 억지로 웃음 짓는 것도 다 나를 위해서였습니다. 친정이 잘 사는 것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결국 우리 가족끼리는 이해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쓴 듯이 고개를 끄덕이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신우이에게도 그때 미안했습니다. 앞으로 서로 조심하고 잘 지내봐야 해요. 아가씨하고 형식적으로 사과의 말을 전했죠. 어차피 저가 연상이니까요. 그러나 신우이도 그것조차 마음에 들지 않았지요. 들었을 거예요. 대답도 없이 흉흉한 눈길로 저를 쏘아보더군요. 그 후로 신우이와 나의 관계는 계속 악화되었어요. 신우이는 제게만 봐도 온갖 생트집을 잡으며 시비를 걸었고 저 역시 맞짱을 치다가 그만큼 해서 언제 터질지 모를 시한폭탄 같은 관계가 유지되던 어느 날 기어이 도화선에 불을 붙이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참 신기해요. 세상에 뭐 그런 기막힌 인연이 다 있는지. 글쎄, 신우이에게 남자친구가 생겼는데 그 남자가 고등학교 때 저를 죽어라 쫓아다녔던 놈이라니 뭐예요. 그쯤 신우이는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하긴커녕 집에서 팽팽 노는 것만 했는데 그 와중에 친구 소개로 남자를 만나던가 봐요. 순식간에 불이 붙은 듯해서 만나러 가더니 집 앞에서 갑자기 스킨십을 나누는 모습에 걸렸군요. 당시 남편과 저는 어버이날을 맞이하기 위해 시댁에 갔던 차였는데 대문 앞에서 찰싹 달라붙어 있는 남녀를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웬 연님들이냐며 쫓아내려던 남편은 상대가 자신의 여동생과 어떤 놈팽이라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지요. 지훈아, 미쳤어. 집 앞에서 지금 뭐 하는 거야? 이 자식을 또 누구고? 남편은 신우이의 등짝을 찰싹찰싹 치며 잔소리를 시작했어요. 이 놈의 기집애가 하라는 취업은 난. 남자와 만나어 다니는 처녀가 어딘가에 가지 않고 집 앞에서 이렇게 있습니다. 너는 정말 뭘 하려는 거야? 라고 말한 다음 언제쯤 철이 들 건지 너무 옛날식인 소리 그만해. 오빠야, 조선시대가 아니야. 엄마, 아빠는 집으로 들어가게. 남이 연애에 신경 쓰지 말고 남매는 대문 앞에서 신랑 일을 했어요. 부끄러운 나는 여보, 일단 들어가자. 이러다 동네 사람들이 시끄러워서 다 뛰쳐나오겠어? 라고 남편을 말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신우이 옆에서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표정으로 걱정하던 남자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고개를 쳐들고 나를 쳐다보는 것은 아니겠죠. 그리고 입을 벌리며 놀라는데 너 김경희야? 경희 맞네. 남자가 갑자기 내 앞으로 다가와 손까지 잡아서 나를 기억하지 못해? 고등학교 때 너를 좋아해서 계속 쫓아다녀던 한주철이지야. 너 어째서 변함없어? 아무것도 안 변한 것 같아. 알고 보니 신우이의 남자친구는 다름 아닌 잭이었어. 그때 고등학교 동창이었어. 나랑 공부도 못하고 양아치들하고 어울리며 다니던 나쁜 집애였어. 뭐 때문에 나를 때려 잡아 죽게 쫓아다녀서 참 어려웠던 기억이 있어. 한 번만 삭구올래하며 귀찮게 골랐어. 바람에 아버지까지 말려야 했을린지. 언니, 정말 놀랐어요. 왜냐하면 막 한 주차였으니까. 그래. 기억하고 있어요. 반가워. 진짜, 이게 얼마만인 거야? 그동안 잘 지냈어? 결혼했다는 얘긴 들었는데, 내 떨떠름한 반응에도 동창은 열렬하게 반가워했어요. 내 손을 좀 놓아줄 생각을 안 했나 봐. 그래서 그 남자친구가 함께 한다는 걸 눈치챈 신우니까
도낀 눈을 뜨고 입을 열었어요. 뭐야, 오빠가 쫓아다니던 새언니, 고등학교 때 좋다고 말한 이야기? 새언니, 병이, 그럼 너랑 결혼한 거야? 와, 어떻게 이런 우연이 세상이 참 좁다니. 진짜, 내 말에 대답 좀 해봐. 진짜, 오빠 새언니 좋다고 따라다녔었어. 신우이의 고함에 그제야 동창이 멈칫했어요. 그리고는 뒷머리를 극적이며 멋쩍은 미소를 지었어. 다 옛날 얘기야. 경리 얘가 좀 예뻤어야지. 그렇다고 뭐가 있었던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 지은아. 그냥 나 혼자 짝사랑했던 거야. 경인, 나를 쳐다도 안 봤어. 하긴 뭐, 아예 노는 점이 달랐지. 경인은 부잣집 딸인데 공부도 잘하는 모범생이었는데 난 퇴학이나 안 당하면 다행인 수준의 문제아였으니까. 동창의 발언에 신우이의 표정은 더욱 안 좋아졌어요. 가뜩이나 저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던 차인데 하필 남자친구가 전에 짝사랑했던 여자가 제가 나라니 기분이 좋을 리가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치 없는 동창은 계속 책에서 눈을 뗄 수가 없더군요. 보다 못한 남편이 제 앞을 막기까지 했어요. 여기까지만 하고 제 지연이가 남자친구가 된다고요. 아내, 지연이 오빠 신분이시죠. 경이 남편이 되시는 분이신데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는 했지만 지연이와는 어떻게 만나게 되셨나요? 헌팅으로요. 지은이가 먼저 제 번호를 따서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은 탐탁치 않은 눈길로 동창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성인 둘이 좋아서 만나겠다는데 남편이 뭐라고 하겠어요. 결국 긴 한숨과 함께 한 발 물러서더군요. 멋진 이가 한두 살 먹은 애도 아니고 제가 이성교제 문제까지 간섭하고 싶지 않네요. 하지만 집 앞에서 이런 일은 삼가해 주시죠. 부모님도 계시니까요. 남편의 말에 동창은 머쓱한 표정으로 알겠다고 하더군요. 저희 부부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시대 간격으로 먼저 들어갔고 아가씨도 곧 남자친구를 보내고 따라 들어왔죠. 나중에 남편이 제게 동창에 대해 캐묻긴 했지만 아무 사이 아니었다고 하니 별말 안 하더라고요. 신우이가 이상한 남자를 만나는 것에 대해 걱정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그것도 아주 잠깐이었습니다. 신우이는 아직 어리고 처음 사귀는 남자친구라 결혼할 가능성보다는 헤어질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생각했었죠. 그 당시에는 정말 몰랐는데 그 동창놈 덕분에 결국 사다리를 매달게 되었죠. 몇 달 후 신우이의 생일이었고 가족 모두가 외식하기로 했던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미리 예약해둔 식당으로 가서 보니 놀랍게도 시부모님과 신우이 외에도 그 동창이 함께 앉아있는 것이었습니다. 신우이가 시부모님께 따로 인사를 드린 것을 알지 못했는데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더군요. 동창은 제 모습을 보자마자 쓸데없이 아는 척하며 반가워했어요. 그리고 시부모님께 제가 학창시절부터 인기가 많았다고 얘기하며 교내에서 좋아하는 남자애들이 많았다고 떠들어댔죠. 옆에 있던 신우이의 얼굴이 점점 찌푸려지는 걸 느꼈어요. 마지막에는 체할 것 같은 기분에 화장실에 잠깐 다녀오겠다고 자리를 떴는데 화장실에서 나와 밖으로 나오면 동창이 제게 기다리고 있지 않았을까 했어요. 동창을 무시하고 지나가려고 했지만 동창은 그냥 내 앞을 막아서며 뜬금없는 질문을 했어요. 병이야, 혹시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어? 이것을 듣고 난 나는 뭔가 잘못된 것이 있나 싶었어요. 그래도 곧바로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일단 입을 열었죠. 아니, 그런 건 아니라고요. 근데 왜 내게 이렇게 차가워? 너를 다시 만나서 정말 반가운데. 우리가 친한 만큼 반가워하지는 않았잖아. 그리고 너, 아가씨 앞에서 내 얘기 좀 그만해. 아가씨가 싫어하는 걸 몰라? 아, 너 지금 지은이 눈치 보느라 나한테 그런 거야? 그런 게 아니라. 난 뭐라고? 아, 너도 날 다시 만나서 좋은 건 맞아.
그때 분명 기쁘게 했는데 오늘은 좀 피하는 것 같아서 왜 그러냐고 생각했는데. 아, 지은이 때문이었구나. 야, 근데 나는 너가 지은이 오빠랑 결혼할 줄은 진짜 몰랐어. 나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엄청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러면서는 나를 찾지 말아야겠구나. 너도 그래. 조금은 후회가 돼. 그렇지. 동창은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며 내 쪽으로 한층 가까이 다가왔어. 술 냄새와 함께 와인을 꽤나 마셨군. 솔직히 말해봐. 너도 나를 다시 보니 좀 끌리지 않니? 왜 이래? 내가 갈 텐데. 비켜. 형님이 좋은 사람긴 하지만 대단한 것 같진 않아. 집안도 별 볼일 없고. 야, 그런 놈이랑 사느니 나랑 만나는 게 나을 것 같지 않겠어. 동창은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며 저에게 추근떡 대기가 시작되었어요. 신우이와 사귀고 있는데 이렇게 가짜는 수작을 부리다니 기가 막히더군요. 무시하고 떠나려고 했지만 동창은 끈질겼어요. 작별 표정하고 저에게 들러붙으니 꼴의 남자라고 밀어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남편을 불러야 할지 고민하던 찰나였어요. 갑자기 뒤에서 어떤 여자가 나타나며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하고 날카롭게 소리를 질렀어요. 다름 아니라 신우이였죠. 신우이가 달려오자마자 동창놈은 화들짝 놀라며 제게서 떨어져 나갔어요. 저는 그냥 잠깐 화장실 가려다가 우연히 만나서 횡설수설하는 동창놈을 노려보았습니다. 사이 자만 한 문장을 여러 문장으로 나누어 나열하겠습니다. 신우이는 갑자기 제 쪽으로 몸을 돌렸어요. 그리고 그대로 제 뺨을 후려치지 않겠어요. 아픈 것보다 놀라서 얼떨떨하게 있는데 신우이가 제게 삿대질하며 고래고래 악을 쓰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상하다 했어. 야, 너 왜 자꾸 우리 오빠한테 꼬리 쳐? 내가 꼬리를 쳤다고요? 그래, 우리 오빠 옆에 찰싹 붙어서 대체 뭘 하려고 했던 건데? 너 내가 다 봤으니까 거짓말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마. 어떻게 제 잘못으로 몰 수가 있는 건지 참 황당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실수가 나왔던가 봐요. 신우이가 그 꼴을 보고 또 발을 둔 것 같습니다. 떨더한다. 이게 웃겨서 나도 웃겨? 웃기냐고? 한 대 더 맞아야 정신 차리지. 신우이가 다시 때리려고 손을 지켜들길래 그대로 팔을 뻗어서 붙잡았어요. 그리고 나머지 한 손으로 똑같이 뺨을 내려쳐줬죠. 그러자 신우이의 두 눈이 휘둥그레진다. 너 미쳤니? 감히 신우이 뺨을 때려. 아가씨가 먼저 시작했잖아요. 분명 제가 경고했어요. 또 선을 넘으면 그땐 저도 가만히 있진 않겠다고. 이 미친년이 내가 먼저 선을 넘었잖아. 어떻게? 신우이 남자친구를 넘봐. 넌 보긴 뭘 넘버요? 저 자식이 먼저 죽었던 덕분입니다. 웃지마. 너가 먼저 꼬리태 난 거잖아. 남자라면 아주 꼬시지 못해 안달이 나가지고 더러운 계집에 흥분한 신우이가 갑자기 나한테 달려들었어. 거기는 3층 높이의 레스토랑이었는데 바로 뒤가 계단이라 자칫하면 큰일 날 판이었어. 게다가 그때 나는 둘째 아이를 임신 중이었거든. 아이를 어떻게든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자 온몸의 감각이 곤두섰었어. 나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손을 뻗어 막으려 하면서 몸을 옆으로 피했지. 그런데 아이고 제가 뻗은 팔에 떠밀리는 신우이가 두 발이 꼬이면서 그대로 계단을 굴러버렸어. 미처 붙잡을 새도 없었어요. 신우이는 꽤 다켜서 일어날 생각도 못했어요. 고개를 들지도 않고 신음을 삼키기만 하더군요. 놀란 저는 급히 계단을 내려가서 신우이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아가씨, 괜찮아요? 나 다리가 너무 아파요. 엄마, 어떻게 해야 해? 너무 아파요. 급기야 신우이가 엄마를 찾으며 울기 시작했어요. 정말 크게 다쳤다 싶어서 머리가 새하얘지더군요. 잠깐만 기다려요, 아저씨.
지금 구급차를 불러올 테니까 저는 바로 직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119에 전화를 걸라고 했어요. 그리고 식사하고 있던 시부모님과 남편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어요. 여동생의 생일 파티는 갑작스럽게 난장판으로 끝났고 그 후 우리 가족은 여동생을 병원으로 데리고 달렸습니다. 검사 결과 가볍게 온 심타박상과 다리 골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생명의 위협은 없다고 하더군요. 그제야 안심한 장모님이 어떻게 된 일인가요? 하며 상황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침대에서 처치를 받고 있는 여동생이 자기 입장을 유리하게 표현하기 위해 말을 꾸며냈습니다. 화장실에 다녀오는데 여동생이 오빠에게 속삭이며 무언가를 말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이에 딱해지지 않도록 말하라고 했더니 갑자기 화를 내며 나를 밀어냈습니다. 사람 앞에서 환상을 펼치는 것이 어떻게 그리도 당당한지 알 수가 없네요. 기가 막힌 일이었어요. 사정 이야기하자면, 아가씨가 제가 먼저 저를 밀어내려고 따라오는 걸 피하다가 그렇게 되었거든요. 전 일부러 민적인 게 아니라고 해야겠어요. 그래서 언니가 지금 잘했다는 거죠. 바로 뒤는 계단이었는데 제가 붙잡아서 막대로 밀어내야겠죠. 그렇게 옆으로 피하면서 밀어내면 죽으란 말뿐이니까요. 어쨌든 아가씨가 제 팔에 굴러 떨어졌다는 건 사실이어서 뭐라고 할 말이 없죠. 그래서 어떻든 사정이 되든 미안하게 됐다고 말했어요. 연장자로서 제가 그렇게 잘못 대응해서 죄송해요. 무사해서 다행이고 그 병원비는 제가 모두 부담하겠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새언니 때문에 내가 이런 모습이 되었는데 아파서 누워있을 때도 입은 참으로 멀쩡해 보였어요. 하지만 큰일 날 뻔했던 상황이라 운이 좋았다는 생각이었죠. 남편도 비슷한 반응을 했어요. 분명히 지은이 걔가 먼저 다투었겠지만 그럴 때 큰일 날 수도 있으니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라고. 당신은 지금 아이를 가지고 있잖아. 위험하고 불쾌한 일에서 피하고 싶으니까 말이야. 당신 말이 맞아. 같이 마주치면 안 됐던 상황인데 이후에는 조심할게요. 남편의 말에 서운해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남편은 시댁 식구들 앞에서 항상 제 편을 들어주었으니까요. 그러나 시누이는 금방 퇴원할 줄 알았던데도 계속 다리가 아프다며 울음소리를 지르더군요. 걷는 것조차 어려워서 힘들어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꾀병으로 생각했지만 병원에서는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이라는 처방을 받았어요. 상처가 다 나은 후에도 신경통증이 계속된다고 해요. 겉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어 보이지만 시누이는 너무 아픈다며 오른쪽 다리를 전혀 사용하지 못했어요. 결국 젊은 나이에 휠체어 생활을 해야만 하는 처지가 되었어요. 그때부터 죄책감이 안 생길 수가 없었어요. 성미숙함 좀 죽일걸. 이땐 아직 어린 내 동생이랑 뭘 좋다고 대거를 해 이사다를 만들었는지. 시부모님에게는 차마 얼굴을 들 수가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아예 처리를 대역죄인 취급하셨죠. 신우가 너를 데려올 때부터 뭔가 쎄하다 했어. 평소에도 내 눈치를 보느라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남들은 부잣집 며느리 들여서 좋겠다 하지. 그건 뭘 모르고 하는 소리야. 이건 며느리가 아니라 상전인 줄 알았는데 하다 다시 시누이까지 마음에 안 들어서 계단에서 밀어버렸어. 이걸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요? 죄송합니다, 어머님.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말씀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누가 그런 말을 듣고 싶다고 했나요? 우리 지은이는 이대로 나아가면 영원히 걷지 못할 수도 있으니 그럴 때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다리도 비슷한 상태가 될 거라고 합니다. 못된 남편이 시어머니 앞을 막았다고요. 어머님은 진정 좀 하세요. 그 사람은 일부러 그렇게 했나요? 지훈이가 먼저 달려들어서 피하려다가 그런 일이 생긴 거죠. 아이고, 와중에도 마누라 편을 든다니요. 동생이 그렇게 되었는데도 참석하지 않는 건 이 자식이 부끄럽습니다. 오늘부로 당신은 나의 자식이 아니에요.
당장 내 집에서 나가세요. 결국 저와 남편은 시댁에서 쫓겨나게 되었어요. 시부모님은 한동안 우리 얼굴조차 보지 않았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매일 시누이의 병실로 찾아가서 사죄하는 것뿐이었어요. 시누이가 제대로 다리를 사용할 수 없어서 옆에서 같이 화장실에 가주고 휠체어도 밀어주며 간병인 역할을 맡았어요. 처음에는 싫어했던 시누이도 나중에는 익숙해졌나 봐요. 물 가져다 주라거나 뭐 사다 달라거나 저를 하녀처럼 대접했죠. 그래도 시누이가 나을 수만 있다면 그 정도 하녀 취급은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친정 부모님도 얼마나 죄스러워 하셨는지 몰라요. 몰랐는데 두 분 다 따로 시댁을 찾아뵙고 사과까지 드렸다고 하더군요. 딸 자식을 잘못 키워서 죄송하다면서 돈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지만 어떻게 되었건 최소한의 성의 표시로 경제적인 보상 또한 아껴주셨다. 시누이의 병실을 특실로 옮겨주고 그 병원비를 전액 부담한 것뿐만 아니라 1,000만 원 가량의 위로금까지 전달했다고 하더군요. 그 사실을 알고 부모님께 얼마나 죄송해하는지, 그런대로 제 소원은 시누이가 하루빨리 병을 극복하고 일어나는 것뿐이었어요. 그러나 제 소망과는 달리 시누이의 병세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어서 급기야 통증을 느끼는 부위가 다리에서 전신으로 번지고 결국 시누이는 전신마비로 인한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움직일 수 없게 되었어요. 이 정도 되니까 병원에서도 더는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따로 문제가 되는 상처 부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환자 스스로의 심리적인 문제일 수도 있어서 딱히 더 이루기 위한 치료가 없다고 해요. 그냥 약물로 통증을 관리하면서 병세가 호전되기를 기다리는 것이 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시누이는 퇴원해서 집으로 돌아왔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침대에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우리 부모님은 24시간 상주 간병인을 구해주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시부모님과 시누이는 거절했어요. 외부 사람을 따로 고용하는 게 불편하다고 하여 그냥 제가 계속 왔다 갔다 하기로 했어요. 하면서 봐주는 것으로는 충분하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사실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때에 제가 둘째 아이를 출산하고 몸조리에 육아에 정신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지은 죄가 있으나 차마 안 된다고 말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저희 애들은 친부모님에게 맡기고 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부모님께서 간병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전신마비가 된 후 더욱 포악해졌어요. 제가 조금만 신경을 건드리면 곧장 고래고래 악을 쓰며 욕설을 퍼붓곤 했어요. 더불어 하루 종일 옆에 찰싹부터 누군가의 팔다리 노릇을 하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시누이는 저를 괴롭히기 위해 일부러 자주 외출했어요. 성인 여자 몸을 휠체어에 앉히는 것만으로도 여간 힘든 게 아니거든요. 근데 또 휠체어를 끌고 이리저리 쏘다니다 집에 들어와 씻겨주고 옷을 입혀주고 다시 침대에 눕혀주고 거기에 밥까지 먹이고 나면 온몸이 죽을 것처럼 아팠어요. 제대로 된 산후조리도 못해 몸 상태가 말이 아니었거든요. 게다가 시어머니도 툭하면 제게 청소나 설거지 같은 집안일을 떠넘기곤 했죠. 더구나 시어머니는 틈만 나면 제게 시누이 인생을 망쳤다는 둥, 똑같이 사지를 분질러 주겠다는 둥, 온갖 막말을 서슴지 않으셨답니다. 그럼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었네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시누이 병간으로 계속 지쳐가던 저에게 뜻밖의 휴가가 생겼습니다. 시부모님이 친구들과 2박 3일로 제주도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그동안 전문 요양사를 부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전 아마도 남편과 아이들이 있어 24시간 시누이를 돌보기가 힘들기 때문이죠. 이틀 동안 쉴 수 있다는 것에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조차 죄책감이 들었어요. 남편은 많이 쉬라고 말해주었지만 여전히 마음이 무겁더군요. 그런 제 마음을 눈치챈 남편은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로 드라이브라도 나가자고 제안했어요. 남편의 배려에 고마웠지만 내가 속으라고 했어요. 그래도 모처럼 쉬어도 되는 것이라 그랬죠.
쇠니 좋긴 좋지만 마침 나들이간 근처에 장을 보러 가야 했다는 소식을 듣고 들렀어요. 그러나 한 가게에 사람들이 긴 줄을 서 있다는 것을 보고 뭔가 있겠거니 하고 알아보니 게장을 파는 가게였어요. 얼마 전 TV에서 소개된 맛집이라 아주 유명해졌다고 하더군요. 문득 신우이가 게장을 참 좋아했다는 것이 떠올라서 빨리 줄을 서서 게장 5통을 샀어요. 돌아가는 길에 시댁에 잠깐 들러서 전하려고 했는데 간 김에 신우이와 함께 밥까지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는 아이들을 데리고 먼저 집에 돌아가라고 했죠. 시부모님은 여행 가셨고 저와 남편은 드라이브를 즐기면서 생활했어요. 여동생이 혼자 집에 누워있는 것이 가엾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시댁에 도착해 초인종을 아무리 눌러봐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상주 요양사가 고용되었다고 했는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고민하면서 비밀번호를 입력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혹시 요양사가 게을리하고 있다면 엄히 혼내야겠다고 마음먹었지만 집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동생의 방으로 들어가니 그녀가 여전히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여동생은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편이었기 때문에 요양사도 그 시간에 온다고 들었습니다. 마쳐 늦게 부른 것 같아서요. 어쩔 수 없으니 요양사가 올 때까지 기다려요. 그렇게 해야 하잖아요. 신우이가 깨기 전까지 엉망인 집을 정리하고 냉장고에 음식을 넣어 놓았어요. 그리고 신우이 방으로 이동해서 방의 온도가 적당한지 확인하고요. 좀 추워 보여서 이불도 덮어줬어요. 새벽새, 색깔, 은 얼마나 깊게 잘까 보다가 결국 제가도 졸다가 깼어요. 오늘 아침 일찍부터 야외 활동 준비하고 자녀들을 돌봐주고 부산을 떠나는 바쁜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곁에서 저도 모르게 눈이 감겼네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갑자기 밖이 시끄럽게 되고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신호 위반으로 창문 밖이 내다 보이는데 그래서 창가로 다가가 확인했더니 제 동창이자 신우이의 현 남자친구가 들어오고 있는 것을 알았어요. 아마 신우이를 보러 온 것 같았어요. 죽어도 마주치기가 싫었는데요. 그래도 몇 달 전부터 시댁에서 신우이를 돌봐주며 몇 번 마주쳤을 때마다 가짜인 줄 알았는데 그때마다 기색을 감출 수밖에 없었어요. 제 번호는 어떻게 알았는지 이상한 문자도 계속해서 받았지만 다 무시하고 차단까지 했어요. 맘 같아선 시댁에서도 쫓아내고 싶었지만 신우이가 너무 좋아해서 그것도 쉽지 않았어요. 어쨌든 전신마비가 된 신우의 곁을 떠나지 않고 지켜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요. 어쨌든 신우이도 자고 있는 상황에서요. 굳이 마주치고 싶지 않아서 없는 척을 하려고 침대 밑으로 급히 숨었어요. 동창은 익숙한 듯이 현관 비밀번호를 눌러 안으로 들어왔고 그리고 역시나 바로 신우이 방으로 들어왔어요. 뭐야, 아직도 자? 지은아, 일어나. 오늘 영화 보러 나가기로 했잖아. 동창은 침대에 다가가서 신우이를 마구 흔들기 시작했어요. 세상에, 전신마비인 사람을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흔들다니.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싶었네요. 그런데 잠시 후, 너무나 충격적인 광경이 내 눈앞에 전개되었습니다. 아, 지금 몇 시야? 벌써 11시 넘었어. 얼른 안 가면 영화 예매한 거 늦어진다. 알았어. 이러다 늦을 거야. 혼자서는 고개도 못 가는 신우이야. 글쎄 벌써 일어설란 게 두 발로 서지 않겠어요. 두 눈을 몇 번이나 비켜도 마찬가지였어요. 혼자 일어나 하품을 이어가며 화장실로 갔어요.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것 같았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동창이 갑자기 제 얘기를 꺼내더군요. 야, 근데 경희는 오늘 안 온대. 맨날 너 간병하러 왔잖아. 그 여자, 애기 왜 똑같네 오빠? 진짜 그 여자한테 딴 마음 있는 거 아니야? 아니야, 딴 마음은 무슨. 그런 거 아닐 거야. 그냥 재밌잖아.
너 전신마비인 줄 알고 쩔쩔매면서 노예처럼 시중드는 게 뭐 웃기긴 하지. 그러기 누가 실행은 무서운 줄 모르고 감히 신우이를 계단에서 밀려 해마터면 죽을 뻔했는데 그냥 넘어갈 수 없지. 그래서 언제까지 속여 먹을 건데? 글쎄, 앞으로 한 2달 정도만 더. 난 이제 다 놀려 먹었겠다. 그만하고 싶은데 엄마 아빠가 조금만 더 연기해달라고 난리야. 짜증나. 왜 너 전신마비 연기시켜서 좋을 게 뭐가 있다고? 아, 경희가 집안일 다 해주니까 그게 아니라 그냥 친정에서 계속 다달이 몇 1,000원씩 돈을 벌어주고 있잖아. 미안하다고 위로금 조로 그게 꽤 짜게 느껴지는데. 거지야. 우리 엄마 아빠가 지금 치킨집을 접을 생각까지 하고 있다고 하더라. 와, 대박이야. 경희네 집은 진짜 부자들이네. 그래서 그 여자가 세상이 얼마나 무섭다는지 몰랐겠지. 부모가 잘난 것은 자식도 잘난 것이라는 거야. 그 여자가 나 때문에 인생을 배우게 된 거야. 내가 그 때문에 전신마비가 됐다고 알고 있으니 이제 어디 가서 그렇게 성질을 부릴 필요는 없겠지. 신우이의 말을 듣고 있으면서 머리가 찬물을 뒤집어 쓰는 느낌이었는데 차가워졌어요. 너무 화가 나면 오히려 차분해진다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처음으로 이해했어요. 홀로 숨을 고르던 나는 그대로 침대로 돌아갔다. 밑에서 기어 나왔다가 벌떡 몸을 일으키자 화장실에서 막 씻고 나오던 신우이가 엄마야 하며 기겁해 주저앉았다. 신우이의 시선을 따라 뒤돌아본 동창도 마찬가지로 놀라 어쩔 줄 몰랐다. 아니, 경희 너 언제부터 여기 있었어? 설마 우리 하는 얘기 다 들은 거야? 그래, 그럼 나도 귀가 있으니 못 들었겠어. 그러자 신웅이 다급히 나에게 다가와 아니, 새언니,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된 일이지? 라고 말했다. 긴 말할 거 없어. 지금 당장 어머니 아버님을 불러서 경찰서로 달려가서 고소장을 접수해야 한다. 고소라뇨. 제 말 좀 들어봐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어머님 아버님에게 연락부터 하라고 했어요. 제 말에 신우이는 찍소리도 못하고 시부모님을 바로 호출했어요. 시부모님께서 돌아오길 기다리며 신우이로 다가갔죠. 전신마비 판정받은 이후로 얼마나 괴로웠는지 알아요? 제가 괴롭힌 것도 다 참아왔어요. 내 의도는 아니었지만 그로 인해 사고가 나서 그렇게 된 거니까요. 하지만 그게 모두 거짓말이라니 어떻게 사람이 탈을 쓰고 그런 짓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야, 새언니. 난 그냥 처음에는 장난으로 했던 거야. 장난이라고. 무슨 장난을 3개월 넘게 치냐고. 미안해요. 내가 잘못한 거니까 제발 경찰에 신고만은 하지 말아줘. 글쎄요. 그건 깜빡해서 속아 넘어간 것 같아요. 억울하다고 해도 신고해야 할 것 같은데요. 죗값은 치러야죠. 장난이라는 말에 열이 확 빠져서 그러겠지요. 말했어요. 그러자 덜컥 겁이 났는지 신우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더군요. 아이처럼 엉엉 울리며 제 앞에 무릎까지 꿇고 싹싹 빌더라고요. 내가 잘못했어요, 새언니. 오빠 말처럼 나 아직 철이 덜 들었잖아요. 난 그냥 새언니가 얼굴도 예쁘고 오빠가 많이 잘해주시고 집 관리도 해주시는 모습이 보여서 질투가 났어요. 더구나 내 남자친구까지 언니를 좋아했다고 해서 더 화가 나서요. 신우이가 저를 질투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저 질투라는 감정 하나로 이런 사기를 벌이다니 참 소름 끼치더군요. 그래서 일부러 목소리를 높여 말했어요. 그렇다고 전신마비인 척 꾸며 사람을 속이는 행위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인간의 가면을 쓰고 이런 행동을 하는 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요. 게다가 한주철 씨도 그런 사실을 알면서 그냥 넘어갈 수 있을까요? 이런 사기와 방조 행위를 알면서 기묘하고 혹독하게 보였습니다. 잠자고 있던 동창 친구가 갑자기 뛰쳐나왔어요. 사기와 방조죄를 저지른다고 하는데 나는 그냥 다른 사람들의 일에 관여하고 싶지 않아 입 다물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다른 사람들의 일에 관여하고 싶지 않은 나한테 왜 그렇게 불태워대는 거지? 그동안 아가씨한테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아가씨 앞에서 내가 몰래 나한테 얼마나 거짓을 퍼뜨렸는지 모르겠다. 우리 남편이 한 번 더 나한테 연락하면 너는 진정 가만두지 않을 테니 알아두어라. 이젠 너도 사기와 방조죄로 신고당할 것이니 변호사를 선임하든 말든 내 마음대로 하라. 내 말에 동창 친구도 겁을 먹은 것 같더라. 안색이 확 바뀌더니 급히 신우이 옆에 무릎을 꿇더군요. 내가 잘못한 것 같아 경이야. 당연히 알자마자 너한테 말해주려고 했는데 지은이가 말하지 말라서 미안해. 뭐, 오빠, 지금 내 탓하는 거야? 재밌다고 하면서 비싼 척하는 게 재수 없는데 더 골려 먹으라고 부채질하는 게 누구야? 언제 이게 생사람 잡내야? 감옥 가려면 너 혼자가 사기친 건 넌데 왜 나까지 뒤집어 써야 돼? 급기야 두 사람이 제 앞에서 서로 싸우기 시작했어요. 기가 막혀 그 꼴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현관 쪽이 소란스러워지더니 시부모님이 나타났어요. 제주도까지 갔다가 다시 비행기를 타고요. 돌아오셨다고 하더군요. 상황을 파악한 시아버지가 갑자기 제 손을 잡았어요. 아유 미안하다. 새아가 우리 지은이가 철이 없어서 한 장난인데 장난이야. 이게 지금 장난으로 보이세요? 아니요. 이건 사기죠. 그동안 저희 부모님한테 대체 얼마를 뜯어갔어요, 네? 아이들도 가다니 표현이 좀 그렇구나. 우리는 그냥 사돈댁에서 챙겨주길래 그럼 아가씨한테 왜 전신마비 연기를 좀 더 하라고 시킨 건데요? 그 사이에 저희 친정 부모님한테 돈 더 뜯어내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제 말에 시아버지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자 옆에 있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시아버지의 어깨를 붙잡았어요. 억지로 무릎을 꿇게 했었어요. 그리고는 자신도 그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생각이 짧았다고 생각해요. 요즘 너희 아버지 몸도 안 좋고 나도 여기저기 아파서 일을 쉬고 싶은 마음에 내 친정이 잘 사니까 도움을 받으면 좋을 것 같았어요. 결코 다른 의도는 없었어요. 그렇다고 저는 물론 우리 부모님까지 속여요. 결국 아이들에게 병신으로 보이게 하여 앵벌이를 시킨 것과 다름이 없어요. 그러자 시어머니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가시처럼 날카로워졌어요.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딸에게 앵벌이를 시킨다는 말은 좀 너무한 것 아닌가 싶다고 생각해요.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그 모습을 보니 아직 철저히 준비하지 못했다고 느꼈어요.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단호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죠. 제가 피해를 입은 게 있으니까 얼굴을 마주하고 얘기하면 상황이 더 심각해질 것 같아요. 이러지 말고 변호사를 대동해서 법정에서 얘기하는 게 좋겠어요. 전 놀라서 몸을 돌렸는데 그러자 놀란 시어머니가 재빨리 제 손목을 붙잡더군요. 내가 잘못을 저질렀어. 잘못했어. 내가 죽일 년이야. 제발 고소하지 마세요. 그래도 우리는 한 가족이 아니니까 내가 우리랑 지은이를 고소하겠다고 해보라고 진우가 가만히 있겠냐? 걔가 아무리 내 남편이라지만 그 전에 내 아들이잖아. 세상에 자기 부모와 여동생을 신고하겠다는 마누라를 계속 데리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글쎄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한번 전화해서 물어볼까요?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고 사건의 전개를 설명했어요. 경악한 남편은 즉시 시댁으로 가서 시누이가 안전한 것을 확인하고 분노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당혹스러워했죠. 정말 어디까지 나를 부끄럽게 만들려고 하시는 건가요? 남편은 그 한마디만 말한 후 입을 굳게 다물었어요. 그 표정이 얼마나 무섭고 차가운지 시댁 가족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어요. 이렇게 계속해서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남편이 갑자기 저를 향해 털썩 무릎을 꿇었어요. 정말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미안해 여보.
이렇게 사과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걸 알지만 그래도 우리 가족 대표에서 당신한테 한 번 더 사과할게요. 정말 미안해. 죽을 죄를 지었어요. 남편은 그대로 제 앞에 고개를 숙였고 몇 번이나 사과했어요. 내가 남편을 많이 사랑하긴 했나 봐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가슴이 천갈래만 갈래로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결국 저는 시댁 식구들을 경찰에 신고하지는 않았어요. 진정 부모님이 일이 커지는 걸 원치 않기도 했고요. 저도 어쨌든 남편의 가족이니 조용히 해결하려고 했어요. 덮고 넘어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제 생각보다 더 본인 가족들에게 실망한 것 같아요. 제가 그럴 필요까진 없다고 했는데도 기어이 시댁 식구들과 절연을 선언했습니다. 착하고 순한 사람이 한 번 돌아서면 무섭다고 하잖아요. 몰랐는데 제 남편이 딱 그 짝이더군요. 남편은 시부모님과 시누이가 무릎까지 꿇고 잘못했다 비는데도 눈도 깜짝하지 않았어요. 사람으로서 해도 되는 일이 있고 절대 해선 안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들은 스스로 사람만도 못한 짐승이 되길 자처하며 그런 짓을 벌였어요. 그것도 제 아내와 장인, 장모님한테 말이에요. 저도 이제 지쳤어요. 이 사람의 면모도 별로 없고요. 앞으로는 그냥 대부분 사람들보다 못한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찾아오지도 마세요. 저는 오늘부로 부모도 동생도 없는 고아로 살겠습니다. 남편 가족들은 그냥 겁주려고 하는 말인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뭔가요? 남편은 정말로 연락처를 완전히 변경하고 이사까지 떠나버렸어요. 게다가 10년 넘게 다녔던 공기업을 그만두고 일반 기업으로 이직했네요. 아마 본인 가족들과의 관계가 너무 나빴을 테죠. 그 일로 인해 저에게 정말 미안해했어요. 미안해요. 아니요, 제가 이런 일을 겪고 괜히 나 같은 사람을 만난 것 같아요. 미안할 일이 있으면 뭐가 있는 건지 말해봐.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데. 어쨌든 내 가족이 그런 거라서 결혼도 집안끼리 수준을 맞춰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 나는 당신 수준이 아니었던 거지.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당신이 나와 우리 아이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데 그런 말 하지 마. 난 아무렇지 않으니까 알았어. 제일 위로해도 한동안 남편은 힘들 것 같아. 시댁 식구들에게 좀 더 제대로 대우해줘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 어쨌든 죄값은 지불해야 하는 게 아니었나 싶어서 그렇게 말한 거야. 그래도 인과응보라는 게 있긴 한 것 같아요. 친척 어르신 한 분과는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최근 조금씩 연락을 주고받고 있는데 요즘 시댁에서 일어나는 일이 정말 대단했어요. 시누이는 동창 중 한 명과 결혼했는데 1년도 못 버텨서 이혼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도박 중독에 빠져 있었고 숨겨둔 빚이 1억을 넘는다더라고요. 정말 헤어지라니까. 하지만 사실 시누이는 제게 대한 감정 때문에 더 많이 집착했던 것 같아요. 사실 마음이 그렇게 크진 않았을 거예요. 최근에는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18자 지각곤다 및 지파일 직권한 것 같았어요. 이제는 이혼한 여자로 낙인을 찍게 된 시누이는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외로운 사람이 되어버렸고 요즘은 집에만 있고 밖으로 잘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시부모님이라도 어떻게든 생계를 위해 일을 해야 할 텐데 두 분 다 한 번 돈을 맛봤더니 일하기보다 죽기가 더 싫었나 봐요. 치킨집도 정리하고 친척들에게 돌려주면서 돈을 모으려 했지만 그것도 실패하니 결국 사채에 손을 대기도 했다고 해요. 눈덩이처럼 불어난 부채의 시부모님은 집과 고향 땅까지 전부 팔아야 했고 지금은 집도 없이 시골로 내려가 주죽은 듯 조용히 살고 있다고 합니다. 한때 가족이었던 만큼 씁쓸한 마음도 드는 것이 사실이에요. 하지만 괜한 동정심에 다시 시댁 식구들과 얽히고 싶지 않다고 말씀하신 걸 보니 이미 너무 먼 곳으로 와버린 것 같아요. 같으니까요. 시댁과 절연 후 저희 부부는 생각보다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일에만 파묻혀 살던 남편은 얼마 전 이직을 했는데 연봉도 오르고 전보다 여유 시간도 많아져서 얼마나 좋을지 몰라요. 요즘에는 퇴근 후 함께 쇼핑을 하고 주말에는 아이들을 데리고 멀리 나들이도 다녀요. 아이들도 큰 문제 없이 건강하게 잘 자라주고 있어요. 과거에는 이런 소소한 행복이 얼마나 절실했는지 압니다. 여러분도 부디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아이들 학교 시간이 다가와서 조금 줄여야 할 것 같아요. 긴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